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초록색 배경 앞에서 찍는 이 시리즈 오브 영상 중에 피날레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거의 결론 부분을 얘기할 텐데 앞서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3편 영상이 더 있으니까 보고 이 영상을 보시면 더 도움이 되겠죠. 자,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그거죠. 도대체 누가 돈을 버느냐. 온라인 커머스를 많이 창업하는데 거기 뛰어든 사람들 중에서 과연 진짜로 성공을 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게 참 이야기하기 곤란한 거예요. 왜냐? 일단 그 수가 많지 않죠. 제가 저번 시간에 2대8의 법칙 얘기하면서 이제 20%가 돈을 번다고 했는데, 현실은 더 적죠. 제가 체감한 그 퍼센테이지는 8%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8대 90이 그러면 이제 숫자가 안 이쁘니까 그냥 편의상 2대8로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한 10% 미만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성공이 절대적으로 지속 성장을 한다고 봤을 때 그게 성공이거든요. 뭐 짧게 끝나는 장사가 성공이라고 얘기하신 분들한테는 이제 그게 성공일 수 있겠지만, 이 장사라는 거를 이제 본업으로 할 때는 이제 이게 사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계속 성장을 해야지 저는 성공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기준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제 그렇게 봤을 때는 실제 10%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은 이게 뭐 장사로 봤을 때는 이제 손님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제가 이 유튜브를 이제 처음 했을 때 이제 한 2년 좀 넘었는데, 이제 여러분과 같은 초보 셀러인 거예요. 저도 이 유튜브계에서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제 제가 이제 해외 소싱을 기반으로 해서 앵커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브랜드로 성장하는 이제 이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저와 같은 이런 장사를 가리키는 이제 주변 분들이 이제 우려의 얘기를 많이 했죠. 예, 그렇게 하면은 이제 손님이 떨어진다. 왜냐하면은 나머지 90% 이상이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도 저가 이 유튜브를 진행하시는 걸 보면서 이 포지셔닝하고 브랜딩을 배울 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지금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좁고 진하게. 저는 지금 뭐 100만, 200만 유튜브 구독자를 목표로 하는 대기업이 아니잖아요. 개인 셀러 같은 신규 진입한 셀러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서 의미 있는 성공, 즉 알려지는, 그러니까 놓은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다수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남보다 앞서 있는 역량을 기반으로 한 좁고 진하게 저 스스로를 포지셔닝을 하고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걸 장사로 얘기하면 상품이겠죠. 그런 상품들로 저의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종구 대표가 얘기하는 이 회소식 마스터 채널은 요럴 때는 봐야겠다. 그 요럴 때라는 게 전체는 아니겠지만 뭐 시기적이든 아니면은 상황적이든 아니면 어떤 조건이 갖춰졌든 간에 우리가 살면서 어떤 용도가 생길 때 그때는 이 사람의 영상이 필요하겠구나, 이 사람한테 배울 필요가 있겠구나 하고 용도가 생긴 거예요. 그 용도의 사다리에서는 제가 진하고 좁게 포지셔닝을 했기 때문에 1등이 된 거죠. 그래서 나름의 제 고객을 만들어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유튜브 이 장사판에서. 그러니까 장사도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뭐 연애든 유튜브든 가수든 장사든 경쟁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과 이성을 설득을 해서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그 구조에서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 온라인 커머스에서 성공하는 사람, 그 비율, 어떻게 해야지 8% 안에 들어가고 그들의 특징은 뭔가,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를 해야지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오늘의 결론입니다. 사실 이렇게 듣기 아름다운 얘기는 아닐 거예요. 왜냐면 쉽지는 않죠. 하지만 제가 뭐 그래도 한 20여 년간 장사를 쭉 하고, 그리고 이제 플랫폼에서 어쨌든 책임 있는 자리에서 상당히 많은 업체들을 봐왔고,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개인 셀러 입장에서 놓은 브랜드가 돼서 지속 성장하고 있는 그들을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특징을 듣기 불편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제가 A to G까지 쭉 얘기하기는 뭐 한 열 몇 시간 걸리겠죠. 그래서 오늘은 결론만 제가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개념들을 이미 알고 있어야지 오늘 강의를 여러분들이 풀리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은 나름 이해하는데 진입장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마지막 결론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니까. 그럼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은 제일 중요한 장사의 핵심 개념, 포지셔닝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포지셔닝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유튜브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영상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면은 벌써 그것만 해도 몇 시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용도를 명확하게 나 스스로를 세팅하는 포지셔닝에 대한 게 뭔지, 포지셔닝이 뭔지를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상품 믹스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역시 제가 유튜브에서 이미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포지셔닝을 대변하면서도 시장에서 매출적인 측면에서 파괴력 있는, 그리고 나한테 실제로 돈을 벌게 해주는 앵커 상품, 이거는 한두 개면 된다고 했죠. 많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나의 포지셔닝을 잘 대변해주는 얼굴 상품, 그 다음에 나머지 상품들의 개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채워주는 구색 상품, 그 다음에 트래픽을 끌고 오거나 아니면 나랑 경쟁하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어떤 그런 특별한 용도로 필요한 매출 상품. 그래서 이 네 가지 이 상품, 이 믹스를 해야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결국 이제 돈 얘기인 거죠. 투하하는 자본 대비 가장 효과적인 상품 믹스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상품 믹스의 각각의 상품별로 가장 적합한 소싱처에서 소싱을 한다. 그죠? 당연히 앵커 상품은 공장에서 사야 되겠고, 나머지 것들은 각각에 맞는 소싱처, 뭐 도매라든지 소매라든지 아니면 브랜드를 내가 해외에서 갖고 온다든지 아니면 구매 대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위탁으로 한다든지. 왜냐하면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마진이 이렇게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죠? 특별한 용도가 있기 때문에 이 상품들이. 그래서 이 상품 믹스하고 소싱처 믹스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뭘 알아야 되냐면은 앵커 상품을 내가 사오기 위해서는 이거는 해외의 공장에서 전 세계에서 이 상품을 가장 경쟁력 있고 가장 싼 가격으로 내가 소싱할 수 있는 공장에서 사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해외 소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실물을 좀 알아야 돼요. 이 이야기도 유튜브에 산발적으로 많이 퍼져 있죠. 좋은 공장을 내가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좋은 공장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 왜냐하면 좋은 공장은 클라이언트를 가린단 말이에요. 최적의 MOQ와 가격을 주지 않습니다. 이들이 거래하기 싫어하는 클라이언트라는 티가 나면은. 그 다음에 이들과 어떻게 협상을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고른 물건을 별탈 없이, 그 다음에 가장 최적의 가격으로 한국으로 포워더를 이용해 가지고 수입하는 방법, 그리고 당연히 이 사이에 인증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죠. 예, 그래서 물건을 내가 사기 전에 이게 인증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미리 알아야, 그리고 정말 수입이 가능한 건지 수입이 안 가능한 건지도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이거를 살지 안 살지 의사결정을 한단 말이죠. 이 얘기 역시 과거 유튜브 영상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랜딩. 브랜드라는 게 단순하게 이름 짓는 게 아니라 이 4P에서 하나의 인격처럼 내가 모든 그 소비자한테 하는 그 말이나 컨텐츠나 디자인이나 모든 것들이 마치 하나의 인격에서 파생되어 온 것처럼 하는 그런 브랜딩, 그리고 여기다가 이름을 붙이는 게 이제 브랜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뭐 상세 페이지라든지 사진 찍는 거라든지 플러스 알파로 이제 노출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마케팅 패키지, 당연히 블로그, 카페, 사전 작업도 들어가는 거고, 리뷰와 댓글을 뭐 좀 점잖은 표현으로 매니지먼트 하는 거, 사전에 그냥 그대로 부대끼는 게 아니라 사전에 매니지먼트를 해야지 이제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날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나 스스로 모집하는 경우도 있고,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이제 MD들이 노출의 권한이 있는 그런 데다가 이제 들어가서 기획전이라든지 이런 데 노출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순서가 네이버라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댓글 리뷰를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곳에서 내 상품을 인테리어를 한 후에 그 자료를 가지고 MD를 컨택해 가지고 노출 부자를 얻는다. 상당히 많아요. 이 이야기는 이번 달 말에 오픈할 2022-23 마스터 클래스에는 사실 이제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최신 버전으로, 그리고 조금 더 정리되고 더 많은 정보를 제가 정리를 잘 했으니까 그 강의를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그 강의를 보시기 전에 오늘 영상을 여러분들이 먼저 듣고 잘 이해를 하신 다음에 마스터스 클래스 온라인 강의를 듣는 게 저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결국은 목적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듣기 전에 알아야 될 내용들이 많네요. 나름 진입장벽이 있네요. 진입장벽이 있는 건 좋은 거예요. 항상 인증도 인증 가격이 비싼 게 돈을 많이 벌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도 알고리즘으로 이 영상을 딱 트신 분들은 앞으로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거죠. 이 내용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일반인들보다는 나름 진입장벽을 건너온 거니까. 자, 이런 배경에서 오늘 이야기를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상위 8%에 들어가지를 않으면은 결론적으로도 성공하는 이 피라미드에서 8%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즘 표현으로 뼈를 때리는 진리인 거죠. 내가 역량이 상위 8%에 들어가야 한다. 그럼 그 역량의 실체가 뭔지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역량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상품 감각하고 인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상품 인사이트가 중요한 상품이 있고 또 상품 감각이 중요한 상품이 있는데 사실 이제 이게 거의 다 교집합인 거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쿠션 커버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상품 인사이트보다는 상품 감각 부분이 중요한 거고, 뭐 이런 무선 마이크 같은 경우는 뭐 상품 디자인이나 이런 감각에 대한 역량보다는 이 기능이 더 중요한 거죠. 구매를 할 때. 자, 그래서 이런 상품을 내가 장사를 한다 그랬을 때는 마이크란 상품에 대한 내가 인사이트가 있어야 돼요. 이거에 대한 정보를 내가 모르면은 어떤 마이크가 좋은 거고 어떤 마이크가 안 좋은 거고 지금 이 시장에서, 그리고 뭐 노이즈 필터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 거고 지금 현재 팔고 있는 이런 무선 마이크가 가지고 있는 단점은 뭐가 있으며 어떤 점이 극복이 돼야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지, 이거의 뭐 배터리 시간은 현재는 지금 뭐 한 10시간인데 이게 몇 시간이 돼야지 사람들이 좋아할 건지, 그러니까 이 상품에 대한 내가 정보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뭐 이걸 난리지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가볍게 얘기해 가지고 상품 인사이트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이걸 잘 알겠죠. 이 마이크가 어떻게 소리를 모으고 뭐 깊이 모으는 건지 넓게 모으는 건지, 이걸 따뜻한 소리로 녹음이 되는 건지 날카로운 소리로 녹음이 되는 건지, 상품 정보, 더 나아가서 이제 인사이트를 내가 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상위 8% 안에 들어가면은 내가 이거를 잘 팔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품 인사이트인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화기를 판다든지 뭐 쿠션 커버를 판다 그럴 때는 당연히 상품 감각이 그 장사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상위 8%, 그러니까 이쁜 거를 고를 줄 아는 거, 어떤 디자인을 팔아야지 사람들이 좋아할 건지, 그러니까 세련되게 상품을 고를 수 있는 그 안목, 그게 이제 상품 감각인 거죠. 그게 상위 8%에 들어가야지만 상위 8%의 결과를 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게 이 안에 못 들어갔다 그러면 상당히 나는 장사에서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팩트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요즘에 장사에서 성공하는 사례들을 가만히 보면은 뭐 약사가 만든 뭐 누가 만든 뭐 이런 식으로 기존의 장사를 하기 전부터 내가 이 상품 감각이나 인사이트 면에서 상위 8%에 있는 자들이 장사를 해가지고 성공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옷장 사던 뭐 홈데코던 뭐 이런 감각이 필요한 상품들을 보면은 이미 그 사람들은 기존에 세련된 사람들이 장사를 해서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상품 인사이트하고 감각이 뛰어나다고 무조건 성공을 하느냐, 여기 8% 안에 들어갔다고 그래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성공하느냐, 이건 아니죠. 이 중간에 보완해야 될 게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시장 조사입니다. 그리고 장사를 하기 위한 몇 가지 정보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 조사와 장사를 하기 위한 이 정보를 이미 내가 상품 감각이나 인사이트가 이 8%에 속하는 사람들이 갖췄을 때 그들이 장사면에서 이제 성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법칙이에요, 장사에. 근데 이제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기가 되게 껄끄러운 거죠. 왜냐하면 어려워 보이니까. 이미 나는 이 상위 8%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해야 되고, 이 두 가지 부분을 설명드리면은 시장조사랑 장사 정보인 거예요. 시장조사는 왜 하는 거냐면은 아무리 내가 감각이 뛰어나고 인사이트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그 물건들이 팔리고 있는 우리나라 시장판을 내가 잘 알아야지 어떤 물건을 내가 팔아서 성공할지를 아는 거죠. 헤비 쇼퍼라는 말이 있죠. 내가 이 마이크를 구매자 입장에서 상당히 경험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패션 감각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옷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쇼핑을 해봐야지 뭐가 부족하고 어떤 게 들어왔을 때 대박이 나는지, 어떤 것들은 세련됐지만 이미 누가 다 팔고 있고 싸게 팔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우리나라 그 시장판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거는 단기간에 알기보다는 이미 내가 그 쇼핑을 오랜 기간 계속 온라인 쇼핑을 해오던 사람만 그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얘기하는 시장 감흥력이에요. 국내 시장 감흥력. 이거는 사실은 속성으로 되기가 어려워요. 오랜 시간 여기저기서 내가 어떤 물건을 살라고 쇼핑을 여기저기 해보고 샀다가 실패도 하고 리뷰 댓글도 많이 읽고 그 판을 내가 이미 내 돈을 쓰면서 많이 쇼핑을 했어야지만 그 감각이 생기는 거죠. 이 감흥력이. 그래서 왜 이런 물건이 없을까? 이런 물건 들어오면 대박일 텐데 라는 생각을 비로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감각이 뛰어나고 아무리 의사 출신이라 가지고 상품 인사이트가 많다 하더라도
그 물건을 파는 이 시장판에 대한 가맹력이 떨어지면은 장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시장 조사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시장 조사를 할까요? 여기에 핵심입니다. 해외 시장 조사를 해야 돼요. 이것도 완전히 결론적인 얘기인 건데, 사실 이 장사의 성패는 해외 시장 조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비밀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것도 몇 단계를 다 뛰어넘은 얘기긴 한데 결론은 해외 시장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잘 팔릴 물건을 내가 소싱을 해야지 그게 앵커가 되는 거거든요. 이미 잘 팔리고 있는 상품을 내가 팔아서는 결국은 가격 경쟁력밖에 안 되고 이미 뒷북이란 말이에요. 그 세상 모든 게 마찬가지죠. 잘 팔릴, 미래에 잘 팔릴 물건을 내가 경쟁력 있는 가격에 사와서 먼저 팔아서 그게 대박이 나면 그게 돈을 버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미래에 잘 팔릴 물건은 어디 있습니까? 해외에 있는 거예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겠지만 카테고리별로 우리나라보다 항상 2, 3년 앞서가 있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럼 그 나라 사이트에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에 잘 팔릴 상품들이. 그래서 뭐 성공한 사람들이든 기업을 크게 하는 사람들이든 결국 이 CEO들, 사장들이 하는 일, 하루 일과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뭘 하냐면은 거의 다 해외 사이트를 뒤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국내 시장 조사가 확실하게 안 된 상태에서 해외 사이트를 보면요. 거기 있는 게 다 이뻐 보여요. 이미 내가 상품 인사이트가 있고 세련된 상품 감각이 있는 사람이 해외 사이트를 보면은 이쁜 게 많죠. 야, 이것도 잘 팔릴 것 같고 이것도 잘 팔릴 것 같고. 근데 만일 그 사람이 국내 시장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상품들을 지금 팔고 있고 어떤 상품들은 안 팔고 있고, 우리나라의 이 판에 대한 감흥력이 일정 수준 이상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 사이트를 보면은 거기는 다 좋은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다 그림의 떡이에요. 근데 그게 왜냐? 어떤 거는 너무 앞선 거고 어떤 거는 누가 이미 갖고 와가지고 다 팔고 있는 거고, 이걸 판단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상품 인사이트와 감각이 8%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국내 시장 조사를 완벽하게 내가 감흥력을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해외 사이트를 보면은 거기서 옥석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잘 팔릴 상품이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확신이 생긴 상품을 내가 발견했다고 쳐요. 자, 그 다음엔 또 뭘 알아야 됩니까? 그럼 이 물건을, 그건 이제 해외에서 소매 사이트에서 파는 걸 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사와서는 아무 의미가 없죠. 왜냐면 그 비싼 걸 사와가지고 여기 되겠어요? 그거보다 훨씬 싸게 팔아서 한국 시장에서 팔릴 만한 가격에 내가 소싱을 해야지 그 상품이 대박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이거를 만드는 공장을 찾아야죠. 그래서 그 공장을 찾는 게 이제 해외 소싱인 거예요. 이거는 이제 소싱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찾은 그 공장에서 그 물건을 안전하게 최적의 조건으로 협상을 하고 인증을 받고 물건을 잘 사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제 잘 파는 능력들, 이제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세일즈가 이제 붙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은 상품 인사이트나 감각이 내가 상위 8%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 카테고리에서 그 상품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국내 시장을 내가 충분히 감흥력 있는 상태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해외 사이트를 뒤져가지고 한국에 갖고 오면 무조건 잘 팔릴 것 같은 확신이 드는 상품, 그거를 내가 찝어낼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만드는 공장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내가 잘 수입을 해가지고 잘 팔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상품들은 상품 믹스를 해가지고 구색을 채우고, 이 전체 프로세스 위에 포지셔닝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고, 브랜드를 잘 붙여가지고 용도가 명확한 사이트가 돼서 사람들이 이 사이트를 혹은 이 상품 이름을 기억할 가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장사의 풀 프로세스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거슬리는 게 8% 아니에요. 상품 감각과 상품 인사이트가 내가 8%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럼 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나는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장사를 아무거나 파는 게 아니라, 아무 카테고리나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인사이트는 뭐냐면요. 내가 8% 안에 있는 카테고리에서 장사를 하라. 제가 컨설팅을 하거나 뭐 강의를 할 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바로 이거예요. 당신은 무엇을 공부했습니까? 어떤 직장에서 일을 했고 뭘 배웠고 어떤 분야에서 남들과 다르고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고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를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종합 점수로 봤을 때는 내가 8% 안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어떤 한 분야를 봤을 때는 누구나 그 8%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흔히 백수의 얘기나 뭐 육아
뭐 이런 평범한 엄마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럼 육아에서 내가 육아를 빡세게 하면은 그 육아 생활에 대해서는 내가 8%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뭐 나이 든 부모님이나 뭐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오래 산 분들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시고 살 때 필요한 그 상품들, 거기에 대한 인사이트에 대해서는 일반 그 물건을 파는 실버용품을 파는 사람들 중에서는 8%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내가 모자를 너무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뭐 석공을 한다든지. 왜냐면 우리는 종합모를 할 게 아니잖아요. 종합모를 하면은 뭐 몇백억, 몇천억 장사를 하는 거고, 결국은 하나의 좁고 진한 포지셔닝을 해서 거기서 내가 브랜드가 되고 앵커 상품 몇 개를 터트리는 거거든요. 상품 카테고리는 뭐 수만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남보다 8% 안에 들어가는 그 카테고리가 뭔지를 먼저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이 8% 안에 들어가는 부분을 내가 이미 가지고 있다면 장사를 엄한 데서 하지 말고 거기서 하라는 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교훈인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역량면에서 뛰어나지 않은 카테고리에서 장사를 하게 되면요, 이 장사가 절대로 지속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누가 도와줘가지고 물건을 고를지 몰라도 그 다음에 리오더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뭘 잘 팔면은 경쟁자들이 따라올 거고, 그러면 나는 계속 그들보다 앞서 나가야 되는데, 앞서 나간다는 거는 상품 인사이트나 상품 감각면에서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야지 계속 한 발 앞서가는 상품을 내가 소싱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처음 장사야 뭐 어떻게 한다 치더라도 계속 그 다음에 2분기, 3분기, 2년, 3년으로 생각하면은 내가 남들보다 역량면에서 뛰어나지 않은 분야에서 장사를 할 경우에는 절대로 이 장사를 오래 영위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두 번째 경우는 뭐냐? 만일 내가 상위 8%의 역량 측면에서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일지라도 만약에 내가 중간 이상은 간다, 그런 카테고리가 있다면은 이 부족한 거는 아까 설명드린 이 시장 조사를 통해 가지고 내가 메이크업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타고난 감각이 뛰어나지 않거나 그 상품에 대한 어떤 전문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국내에서 지금 그 물건이 어떻게 팔리고 있는지 조사하고 해외 사이트에서 상품 인사이트라든지 상품 감각이 다 발현이 된 상품들을 내가 많이 보다 보면은 내 자체의 역량은 8% 안에 못 들어가지만 이거를 속성으로 내가 올릴 수가 있는 거죠. 대신 이제 이거를 남들보다 내가 열심히 하면은 충분히 이 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경우는 뭐냐? 내가 이 역량의 피라미드에서 상위에 들어가 있지 않다, 중간 이하다. 그럴 때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이 역량 측면에서 이 위에 있는 사람의 도움을. 그러니까 이 도움도 일시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런 도움을 장기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편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이 장사에서 세팅을 시켜놔야 돼요. 감각이 세련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그 카테고리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한테 항상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내가 확보한 상태에서 장사를 해야 돼요.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MD를 이런 직원을 내가 이제 직원으로 채용을 하는 거고, 만약 여러분들이 개인 셀러다 그럴 때는 이제 이런 역량을 갖춘 사람들을 채용하기는 이제 비싸겠죠. 연봉이 세단 말이에요. 아니면 자기 사업하거나. 그래서 혼자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역량이 중간 이하다, 그럴 땐 반드시 인센티브를 주던 뭐 어떤 식으로든지 이 락킹을 해가지고 이 장사에 인볼브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량이 뛰어나지 않은 사람이 이런 도움받을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장사를 한다는 거는 달걀로 바위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또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뭐냐면은 상품 카테고리를 선정을 할 때 그 상품을 파는 그 셀러들이 역량 수준이 높지 않은 카테고리에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카테고리를 찾는 방법은 결국 이것도 해외 시장 조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이 해외 시장 조사를 많이 하면은 카테고리별로 어떤 그 상품들의 어떤 감각 수준이라든지, 그러니까 세련미라든지 아니면은 그 상품의 전문성에 대한 수준을 여러분들이 알 거 아니에요. 해외 사이트를 보면은. 그런 상태에서 우리나라 거를 봤을 때 이게 상품 감각면이라든지 어떤 상품의 전문성, 상품의 기능면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그 열등한 카테고리가 있다는 거죠. 뭐 실버 카테고리가 뭐 대표적인 거고, 화기도 그런 거고, 뭐 가드닝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런 그 국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에서 파는 그 상품들의 수준이 이 갭이 큰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카테고리는 여러분들이 이 상품 인사이트나 감각이 아주 뛰어나 있지 않더라도 장사를 하기가 쉬운 게, 해외의 수준이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들이 물건을 소싱하고 있는 그 공장 수준도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물건을 이 공장에서 사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상품 고르는 감각이나 인사이트가 뛰어나지 않더라도 이미 이 공장에서 팔고 있는 상품들이 세련되고 이미 다 개발되어 있는 그런 기능들을 더 업그레이드한 상품들을 지금 쉽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이 갭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사를 하기가 훨씬 유리한 거예요. 만일 해외 시장 수준과 국내 시장 수준이 비등하거나 이게 높으면은 결국 우리는 물건을 마진을 있게 사오려면 공장에서 사와야 되는데 이 공장에서 소싱할 수 있는 물건이 결국 거의 다 이 해외 수준에 맞춰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물건을 사와서는 우리나라 수준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청소용품이나 수납용품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예신 거죠. 우리나라 수준이 국제 스탠다드보다 이미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사를 할 때는 장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뭐 가드닝이라든지 실버라든지 육아도 마찬가지예요. 육아 왜 그러냐면은 인증이 비싸가지고 해외에는 육아 인증이 되게 쉽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건들을 여러 셀러들이 유통을 많이 시키는데 한국은 이 인증비가 비싸기 때문에 셀러 숫자가 적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물건을 다양하게 공급을 못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증비가 하나하나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육아 카테고리를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해외보다 많이 열등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카테고리는 해외 걸 보면 이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쁜 게 많다는 거는 그 물건을 소싱한 공장에 가도 내가 사올 수 있는 물건도 많은 거고. 그래서 이런 카테고리는 내가 상품 감각이나 상품 인사이트가 아주 뛰어나지 않더라도 그냥 공장에서 물건만 그들이 파는 것만 그냥 갖고 와도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먹힌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카테고리 자체가 그 셀러들의 역량이 조금 열등한 카테고리에서 장사하는 게 마지막 인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가 내가 이미 잘하는 카테고리, 내가 익숙한 카테고리, 내가 역량이나 감각 면에서 상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장사를 해라가 제일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내가 그것보다 조금 밑에 있다면은 시장 조사, 국내와 해외 시장 조사를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이거를 내가 빨리 위로 올려라. 이게 두 번째인 거고, 세 번째는 이미 이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 장사에 인볼브를 시켜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서 장사를 해라.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 번째가 뭐냐? 이거 다 어렵다 그랬을 때는 역량 수준이 떨어져 있는 열등한 카테고리에서 장사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부터 설명드릴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또 시간에 제가 쫓겨서 결론만 빨리 말씀드리고 한 번 영상을 더 찍어야겠네요. 개인 셀러가 성공하기 위해선, 즉 노은 브랜드가 돼서 8%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앵커 상품이 터져야 되는데, 그 앵커 상품이 매출이 비리비리하게 터지는 게 아니라 진짜 많이 팔릴 수 있는 상품을 앵커로 해야 돼요. 중박이 여러 개 있어서는 개인셀러는 반드시 성공을 못 합니다. 이게 대기업이다, 뭐 중견기업이다 그러면은 중박이 뭐 한 몇백 개, 몇천 개 있어도 성공할 수가 있어요. 유의미한 브랜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개인셀러는 일단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앵커 상품을 여러 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잘 팔렸을 때 그게 터질 수 있는 매출이 상당히 높은 상품을 앵커 상품으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뭐 의자 뭐 이렇게 다리에 뭐 꼽는 거라든지 쿠션 카바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게 나름 대박이 났어요. 근데 그 대박의 수준이 태생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품 카테고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앵커로 했을 때는 이 장사는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장사를 했을 때는 그런 상품들을 내가 여러 개를 소싱해야 돼. 그러니까 생활용품이나 수납용품 같은 것들이 장사가 해서 성공한 셀러가 나오기 어려운 게, 그들이 파는 아이템들이 다 삐리삐리한 거예요. 나름 잘 팔리고 있고 뭐 리뷰 댓글이 뭐 몇백 개 붙어봤자 그 매출이 객단가도 떨어지고 그게 그렇게 국민자가 앞에 붙을 정도로 대박이 나는 아이템이 태생적으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셀러는 그런 상품을 피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가구를 판다 그랬을 때는 뭐 코너 테이블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아무리 잘 팔려도, 아무리 내가 뭐 운칠기삼으로 운이 너무 잘 따르고 상세 페이지도 잘 만들고 소싱도 너무 싼 곳에서 예쁜 거를 내가 사왔단 말이에요. 그렇다 한들 이거는 태생적으로 매출이 그렇게 터지는 아이템이 아니라는 거죠. 의자나 소파를 팔아야지 이게 잘 팔리면 한 달에 몇천, 몇억을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맥스가 한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아이템. 그래서 그런 아이템을 해야 돼요. 개인 셀러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터지는 앵커 상품이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포지셔닝으로 이어지는 상품을 팔아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리사이클 하는 그 재활용 쓰레기통 있잖아요. 여기는 캔, 여기는 뭐 플라스틱, 여기는 뭐 비닐로. 그런 아이템을 만약에 앵커로 하면은 이 아이템이 정말 대박이 나가지고
아이템 한 개가 한 달에 뭐 2, 3천만 원 이상 판단 말이에요. 뭐 1억을 팔았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잘 된 거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이 재활용 쓰레기통을 내가 한 달에 1억을 판들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나의 포지셔닝을 뭘 할 거냐가 없는 거예요. 앵커를 터트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나의 상품 브랜드나 나의 사이트 이름을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리사이클 쓰레기통을 아무리 터트린들 그 브랜드를 사람들이 기억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품은. 그리고 그런 거를 파는 사이트 이름도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상품 특성상 그것만 그냥 사고 빠져나오는 거지 그거를 파는 사이트의 이름이나 그거에 붙은 라벨을 기억하고 싶지가 않은 상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장사를 해가지고 뭐 매출이 많이 나와가지고 돈은 잠깐 벌 수 있겠지만 그게 결국 포지셔닝으로 이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놓은 브랜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설명드린 이야기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딴 곳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변의 상품들을. 어떤 상품들은 내가 이런 거에 대한 그 브랜드를 기억해야 될 가치가 있는 상품이 있고 어떤 거는 그냥 가성비 좋은 거 사고 끝나는 아이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템들이 주로 수납용품이나 생활, 청소 뭐 이런 것들. 쓰레바지가 아무리 뭐 가성비가 좋아가지고 많이 팔린들 그 빗자루 쓰레바지에 붙은 그 라벨을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거는 그 상품이 아무리 대박이 터진들 그게 앵커가 돼가지고 내가 대박이 터진들 내가 브랜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지셔닝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 아이템을 팔아서는 아무리 그게 많이 팔린다 한들. 그러니까 머그나 유리잔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머그 유리잔이 예뻐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머그 유리잔이 그 예쁜 게 그냥 가성비가 좋게 팔아가지고 뭐 한 달에 몇천만 원을 판들 거기에 붙은 로고를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소비자들은. 그런 물건은 아무리 많이 팔아도 브랜드가 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품은 브랜드가 되게 적당하고 이런 상품은 브랜드가 되게 어려운 상품이라고 카테고리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하면은 뭐는 기고 뭐는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포지셔닝이 상품이 여러 개 있어야지만 그 포지셔닝이 성립이 되는 상품은 개인 셀러 입장에서 못합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특히 상품 포지셔닝이 아니라 샵 포지셔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그 샵 포지셔닝이 성립하기 위해서 구색이 많이 갖춰야지만 사람들이 이 사이트를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 즉 포지셔닝이 유의미한 포지셔닝이 되는 그런 포지셔닝은 어렵다는 거죠. 개인셀러 하기가. 대표적인 게 인테리어 소품이에요. 예. 인테리어 소품을 내가 파는 샵을 내가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샵이 소비자 입장에서 여기는 나중에 방문해야 할 가치가 있네. 요럴 때 오면 되겠다라고 유의미한 용도를 충족시키는 그런 포지셔닝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사이트에서 파는 상품들이 최소한 몇백 개는 있어야 돼요. 아무리 포지셔닝을 좁고 진하게 한들 인테리어 소품 사이트를 만들면서 파는 물건이 100개가 안 된다. 그랬을 때는 소비자들은 여기를 기억하려고 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인테리어 소품 샵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이제 경쟁 상황에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생활용품을 판다, 청소용품을 판다, 수납용품을 판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은 파는 물건의 개수가 이미 몇천 개를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은 여기를 기억하고 싶지를 않아 한다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상품 믹스를 해가지고 뭐 도매던 이런 식으로 상품들을 구색 갖춘들 소비자들이 기억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수준의 구색 수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 포지셔닝 자체가. 그 카테고리에서 지금 상위 8% 안에 들어가는 셀러들의 구색 수가 막 아이템들이 몇천 개 있는 카테고리가 있는 거고 아니면 아이템이 뭐 20, 30개 이내로 어떤 건 10개 이내로도 충분히 8% 안에 들어가는 셀러들이 많은 그런 카테고리에서 장사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개인 셀러 입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은 뭐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부분 혹은 남들보다 다른 부분에서 장사를 했을 때 성공한다. 그리고 꼭 내가 남들보다 다르거나 뛰어난 부분이 높지 않더라도 중간 이상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시장 조사하는 방법을 배워서 현재 잘 팔리는 거, 잘 팔리기 시작하는 거, 그리고 앞으로 잘 팔릴 해외 사이트. 근데 이것도 이제 공부할 게 좀 많아요. 도대체 국내 사이트를 어떤 식으로 시장 조사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해외 사이트는 도대체 어디를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어느 나라를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그 나라에서 어떤 사이트들을 어떤 방식으로 봐야 하는지도 사실은 공부가 좀 필요하죠.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셔가지고 내가 만약에 이게 정말 상위 8%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내가 그 언저리에 있다면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빨리 공부를 해가지고 시장 조사를 해서 이 위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위로 올라가야지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무적으로 이 물건을 파는 공장을 또 찾는 방법, 그들하고 거래하는 방식, 그리고 이거를 인증이나 이런 그 포도 통해 가지고 잘 사와서 파는 거, 이거는 사실은 노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 조사를 통해서 빨리 이거를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내가 부족한 이 정보들, 해외 소싱이라든지 이런 통관이나 인증 같은 거는 빨리 배우란 말이에요. 이것들이 만나야지만 장사가 성립이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거를 아워싸는 게 결국 이제 포지셔닝인 거죠. 그 장사라는 거를 누가 성공하느냐 이런 질문을 누가 했을 때 이때까지 제대로 답을 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은 오늘 여러분 얘기 들으셨겠지만 이게 지금 보통 복잡해요. 나름 저는 이제 자부심 있게 나름 저는 정리를 한 거예요. 간단하게. 그래도 여러분 만약에 이 강의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 들으셨다면은 듣기 쉽지 않죠. 이해하기 쉽지 않고 오늘 이 강의는 이때까지 제 영상들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야만 아마 100%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 역량을 올리는 부분은 제가 가르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나머지 부분들, 이 시장 조사하는 방식이라든지 이 뒤에 필요한 상품 소싱, 특히 해외 소싱이라든지 해외 소싱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 공장만 사온 게 아니라 브랜드 컨택트 해외 소싱인 거고 라이센싱도 해외 소싱인 거고 그 다음에 상품 믹스에 여러 가지 필요한 도매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 상품 믹스를 하기 위한 소싱처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정보도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포지셔닝도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를 해야지만 비로소 장사를 해서 놓은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안 해도 성공한 사람은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운이 많이 작용을 한 거고, 뭐 운이 작용을 한다 하더라도 최대한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다 갖추고 나서 운을 기대해야죠. 무조건 장사가 뭐 운실기sem이라고 이것들 아무것도 안 해놓고 알아서 이것들이 다 퍼즐이 맞춰지겠지. 그거는 정말 확률이 되게 낮은 게임인 거죠. 그러니까 92%가 돈을 못 벌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오픈하는 온라인 강의나 기존에 찍어놓은 유튜브 영상들이 이 뒷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공급을 해서 이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마스터 클래스 온라인 강의는 아마 6월 20일 조금 지나서 오픈을 할 거고 제가 그 전에 한 번 더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정확한 커리큘럼 그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드릴 거예요. 이때까지 뭐 저도 찍었지만 뭐 해외 소싱하는 강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물건 잘 파는 강의도 있었고 했지만 이거는 장사의 A부터 Z까지 모두 다 다룬 강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었던 그런 강의들하고 커리큘럼의 그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습니다. 아마 이 온라인 커머스 이 판도를 제대로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큰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전반적인 장사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실제 내가 장사를 해서 도달해야 될 그 목표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게 포지셔닝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장사가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 해외 소싱인 거죠. 그래서 이 해외 소싱도 제가 다른 데서 한 2년 전쯤에 만든 강의가 있는데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좀 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찍은 강의였기 때문에 제가 지난 2년 동안에 이런 개인 셀러들이랑 만나면서 그들 입장에서 해외 소싱을 바라보는 부분은 그때랑 지금하고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온라인 강의에 들어가 있는 이 해외 소싱은 철저하게 이 개인 셀러 입장에서 A부터 Z까지 제가 최대한 모든 내용을 다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해외 소싱만 놓고 보더라도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꼭 들으셔야 합니다. 이런 내용은 아마 절대로 다른 곳에서 만날 수가 없을 거예요. 오늘도 영상이 너무 길어졌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